네, 저희 오늘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책 내용을 보면서 전체 강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책의 앞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된 이제 개정세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관련된 개정세법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올해 좀 많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미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1번에 임원퇴직금 한도가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임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의 한도를 둬갖고 그 한도가 초과되면은 그걸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종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종전 내용의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임원퇴직금 소득 한도가 3년간 평균 급여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가 2012년 이후에 근속연수 한 다음에 곱하기 지급배수 3배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3배수가 2배수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즉, 이제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 비교했을 때 퇴직소득이 아무래도 세부담이 좀 적어요. 거기다가 건보료도 안 나오니까 조세 회피를 위해서 급여는 적게 설정하고 퇴직금을 많이 설정하는 그런 조세 회피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둔 건데 그게 3배수에서 이제 2배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나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은 이 법의 연역을 쭉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3배수라고 하는 그 연역 자체가 그 생긴 이유가 2012년 이후예요. 2012년. 그러다가 지금 2019년도 말에 다시 세법이 개정돼서 2배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제가 앞에다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시간을 이렇게 흘러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11년부터 어떤 사람이 근무를 했고 그러면은 올해 2020년 12월 31일 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 1월 1일 날 임원인데 그럼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0년을 이제 근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퇴직소득을 어떻게 구간을 나눠줘야 되냐면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를 한번 나눠줘야 되고요. 2012년. 그 다음에 2019년 말로 해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동안은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 3배수. 그러다가 지금 여기 지금 개정돼서 여기서 이제 2배수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10년까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3가지 구간으로 나눠줘서 그 나눈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임원 퇴직금 한도를 다시 이제 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19년도 말에 세법이 개정되긴 개정됐지만 소급하는 게 아니라 19년 이후 발생분만 2배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범위에서 이제 어떤 게 빠지는 거냐면 중소기업 개정해 보시면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구 임차 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원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준대요. 그러면은 원래는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면은 원래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1억을 무상으로 대출해주면 정말로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 법인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에 해당되고요. 가지급금에 해당되면은 현재 당좌 대출 이자는 4.6%만큼을 이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여러분 1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나가는데 회사에서 무상으로 대출 받았으니까 4.6%인 460만 원이 급여에 더 얹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그렇게 460만 원만큼 얹어지니까 근로소득으로 봐서 그만큼 인정상으로 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법상으로 인정이자 입금산이 이제 상여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주택자금 대여액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만은 근로소득에서 보지 않고 이걸 가지급금에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 주택자금 빌려줬다. 그러면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세 내야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 많죠? 월요일 날 가자마자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1억만 땡겨줘라고 이렇게. 네,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근로소득으로 안 보고 인정상으로도 안 봅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조금 지나가 보시고 뭐 3번은 좀 보시고요. 21페이지 4번에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이 이제 비과세가 되죠. 생산직만. 그랬을 때 이 생산직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보면은 종전에 보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있죠. 요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총급여는 직전 과세 기간에 2,500 이하였는데 요게 3천만 원 이하로 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그 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수당을 비과세하려면은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월정액 급여가 210 이하야 되고 직전 연도에는 2,500에서 이제 3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계속 보시면 벤처기업의 주식 뭐 비과세 확대. 그래서 한도가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고, 그다음에 비상장 벤처기업만 원래 됐었는데 코넥스 벤처기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코스피가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있어요.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는데 그 밑에 코넥스 시장이라서 규모가 작은 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는 좀 이제 제일 작은 이제 시장인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제일 이제 진입이 좀 편리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는 이제 시장이 코넥스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까지가 이제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지나가 보시고 한장 넘어가시면 22페이지에 소득공제 관련인데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이제 그 설정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근로소득공제가 이제 그 총급여 대비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대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이제 바꿔준 겁니다.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이 생기면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1억 초과 때는 2%니까 사실 그렇게 그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개정에서 그 표에 보시면은 총급여 기준으로 봤을 때 총급여가 3억 6천 요 정도가 넘어간다. 연봉이 3억 6천 3억 6천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근로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이 최대 한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23페이지 2번에 보시면은 기본 공제를 따질 때, 자, 본인의 기본 공제는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은 다 본인의 이제 그 직계 존속이 이제 부양 가족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새 아버지 있죠. 계부, 이제 새 아버지도 원래 본인의 부양 가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냐면, 어머니가 재혼하신 아버지, 새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실상 본인하고의 관계는 끊기게 되죠. 그러면 이때 공제가 되느냐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된다는 이제 설이 좀 이제 더 유력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공제가 계속해서 된다는 쪽으로 이게,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새아버지를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그 부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고 이제 그게 명확하게 포함이 된 겁니다. 줄 한번 쳐보시면은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를 직계 존속 사후에도 계속해서 부양하면은 그때는 이제 부양 가족 공제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3번에 그 이자율 1.8% 빠진 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 좀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시고 4번에 연장 계한 연장된 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5번은 이건 조금 특이한 건데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5번은 뭐냐면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해요. 벤처 투자라는 것은 내가 직접 벤처에다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조합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간접 상품이 되는데, 요게 좀 특이한 게, 벤처 투자를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소득공제를 한다라면은 내가 투자한 그 해만 이제 소득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내가 올해 한 5천만 원을 투자했어도 소득공제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올해 그리고 그 다음 년도 두 번, 그러니까 즉 3년 중에서 내가 언제 소득공제를 받겠다 유리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게 좀 개정이 된 게, 원칙적으로 투자한 시점에 공제를 받고, 만약에 그 2년 이후에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거면은 특별히 이제 그 변경, 그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내야만 되는 걸로. 예전에는 아무런 어떤 그런 신청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이거를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청서 내야만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돼서 보시면은, 종전에 한번 줄쳐보세요. 소득공제 시기가 1 또는 2 중 선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을 해보면은 출자일이나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아니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니까, 제가 만약에 올해 출자를 했으면 21년이나 22년 셋 중에 아무 때나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정된 게 1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2020년도에 투자했으면 2020년도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요청이란 말은 밑에 나눈 것처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경 신청 제출이 있을 때만 동그라미 2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5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문구독료인데요. 요거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이제 도서 공연에 포함돼서 도서 공연에 포함되면은 추가 한도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내년도 구독하는 것부터니까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적용 시기에 보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죠. 자, 좀 넘어가시고 가로 3번 이거 조금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적용할 때 보면은 원래가 신용카드 15%,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30%, 그 다음에 도서공연 30%, 대중교통 40%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월을 나눠서 3월 달에는 30, 60, 60, 80 이렇게 됐다가 4월에서 7월까지는 80%로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었으면 이때 돈을 몰빵을 해서 썼어야겠죠. 탕진잼 하시고 막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다시 15%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언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월별로 금액을 구간이 다르니까 따로 집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올 때도 요게 월별로, 그러니까 세 가지 구간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월 사용분, 그 다음에 4월에서 7월 사용분, 그리고 그 외 기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 있고, 잠깐만 우리 4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올해 이제 연말정산 할 때 지급 명세서에 소득공제 내역 적을 때 46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46페이지 보면 밑에 신용카드 입력란이 굉장히 지저분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우리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나눠서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연말정산할 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복잡해진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간소화해서 다 알아서 집계를 해줄 것이고 업로드하면 반영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왜 나누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소득공제율을 높여줬는데 어차피 한도가 그대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러면 소득공제율을 높여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밑에 계속 보시면은 27페이지 30만 원 정도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그래서 원래 300이었던 사람은 330이 되고 250이었던 사람은 280, 230 있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원래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전통시장 쓰면 100만 원, 또 대중교통 타면 100만 원 이렇게 추가 한도 있는 거는 그대로 적용되니까 만약에 이게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있으니까 최대 그러면 한도는 원래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 7천만 원 이하자인데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63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330만 원에다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한도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지나가시고 세액 감면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번 조금 설명을 더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서는 말로만 좀 설명드리고 28페이지 보시면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라고 해갖고 외국인 기술자 이제 원래 감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기술자면은 조금 더 감면율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요거 소재 부품 장비 관련돼서는 작년 또 재작년 뭐 이렇게 우리 일본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이렇게 불화수소가 뭐 이렇게 수출이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정책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소재 부품 장비라서 소부장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 소부장 업체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세 쪽에서는 소부장 업체 관련된 그런 이제 감면이나 이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기술자를 한국으로 많이 초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면을 특별히 더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 뒤에서 감면할 때 한두 가지만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번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내일 채용 공제가 있어요.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내일 채용 공제는 회사가 돈을 내주고 근로자 본인이 돈을 내고 그럼 이걸 모았다가 나중에 줄 때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가 줘요? 이자가 같이 붙겠죠.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선박자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돈 내고 내가 받은 거는 그건 소득이 아니죠. 근데 내가 낸 거보다 더 들어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낸 거 받은 거는 소득으로 안 보지만 회사가 내주고 그걸 나중에 5년 뒤에 타면은 그건 근로소득으로 보게 돼 있어요. 다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감면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때 이 내일 채용 공제가 크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반 내일 채용 공제는 5년짜리예요. 5년 뒤에 타는 그런 상품인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서 2년형이나 3년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2년형이나 3년형은 요거는 여기 내일 채용 공제의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내주는 돈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요거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요게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들었을 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일반 내일 채용 공제 5년짜리 있잖아요. 연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2년을 들고 나서 나중에 연계를 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3년은 기여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5년 총 지나서 받았을 때는 이제 기여금 때문에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근로소득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 뒷부분 요거를 이제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은 자 납입 기간이 5년 이상만 돼요. 개정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아예 안 됐죠. 왜냐면 납입 기간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년짜리랑 3년짜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정된 게 뭐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 후 만기 후에 내일 채용 공제랑 연계해서 이거를 승계받아 갖고 추가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합산해 갖고 5년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감면 대상이 이제 되는 것으로 체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지나가시고 30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거 많이 아마 실무상 하실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보통은 청년을 많이 하지만 종전에 보시면은 이제 청년하고 60세 이상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이 사람들까지 다 돼요. 장애인을 고용해도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은 소득세 감면이 되고. 근데 이제 올해 세법에서 전반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가 이제 좀 바뀌는데 전전에 규정해 보면은 경력 단절 여성의 이제 그 범위가 1년 이상 이제 근로소득이 있었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을 하고 3년에서 10년 이내에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사장님 저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사장님이 정말 아쉽지만 그래 퇴사하고 아기를 잘 키워라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라도 돌아와.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뒤에 사장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아기 다 키웠습니다. 다시 일할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10년 동안 너의 자리를 비워놨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자기가 옛날에 퇴사했던 바로 그 회사로 들어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 있을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뭐라 했냐면 누가 10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줘. 이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거 원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대기업도 그렇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오른쪽에 개정해 보세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바뀐 게 동종 업계로 재취업을 하면 돼요. 이러면 말이 되죠. 세무사 사무실 다니다가 임신 출산 사유로 퇴직했다가 그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종 업계 다른 사무실에 취업을 해도 경단력 관련된 규정을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종업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는요. 개정 규정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인데 이 중분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 같은 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분류 정도면 상당히 높은 단위의 이제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하려면 또 개정 밑에 보시면은 대상 업종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이게 업종 제한이 있는데 그 업종 제한에다가 여기저기 좀 체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생각해 보니까 세무사무실은 안 되겠네요. 세무사무실은 여기 업종에 해당이 안 돼서.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31페이지 오른쪽에 4번에 보면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하면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 뭐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뒤에서 실제 내용 나올 때. 자, 그리고 지나가시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32페이지 중요한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작년에 이 자녀세액공제 그 대상이 좀 되게 까다로웠어요. 7세 이상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가 되는데 7세 미만의 자녀 중에서 취약아동을 포함한다 그래서 학교에 조기 취약하는 애들도 이제 자녀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7세 이상 올해는 나이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취약했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나이만 갖고 따집니다. 그러면 7세 이상이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밑에 2013년생 이전 그 12년, 11년 이렇게 이전 출생자로 좀 생각을 하시면 이후 출생자로 생각하시면 이전 출생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산후조리비가 있는데 산후조리비를 이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조회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 작년에 이 실손의료보험금 이제 요거 조회돼 갖고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죠, 실무자들이. 갑자기 이런 게 생겨갖고 연말정산 하는데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부분을 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회가 마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간소화대로 이제 조회를 하고 마이 홈택스 가서 다시 또 조회해갖고 거기 있는 것만큼 알아서 빼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올해부터는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에 통합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빠지는 건 아니고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되는 칸이 별도로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마이 홈택스로 별도로 가지 않아도 이제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또 따로 또 다 조회해서 조회해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만 받으면 다 포함이 될 거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4번에 월세 세액공제 요거는 이제 그 종합소득금액만 해당되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5번에 34페이지 보면 2월 기부금 공제 요거는 이미 소급해서 세법 적용이 돼서 작년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됐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당연도 기부금 있고 2월 된 기부금이 있으면 뭐부터?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밑에 6번에 보시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한도가 초과되면은 다음 연도로 2월 하는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게 10년까지로 연장이 되고요.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2월 공제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거는 법인세 소득세, 일반 사업소득이나 이쪽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도로 한도가 늘어난다. 근데 이때 적용 시기를 한번 보시면은 적용 시기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올해 2020년 연말정산을 할 때 지금 공제기간이 남아있는 건 2015년도 발생분은 2020년도까지 남아있겠죠. 2014년, 13은 이미 5년이 지나서 없어졌죠. 그럼 걔네들까지 갑자기 공제기간이 10년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고 2015년으로 해서 원래 올해 5년까지 이제 남아있었던 그 2월 세액공제가 10년까지 연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밑에 적용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외국납부 세액 중 2020년 연말정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그게 이제 10년간 2월 공제가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실무하실 때 연말정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세액공제에서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이런 것들 있죠. 거기도 다 적용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오른쪽에 35페이지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원래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려면은 400만 원과 700만 원이 한도가 되죠. 400만 원 일반 이제 연금저축계좌고 그다음 700만 원은 퇴직연금 이제 들었을 때는 700까지 이제 한도가 적용되는데 요거를 50세 이상인 경우에만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니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50세 이상이긴 한데요. 두 가지 제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별 표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총급여 1억 2천 초과도 적용하지 않죠. 그 개정된 표에 보면 1억 2천 초과도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시면 ISA 계좌 요거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밖에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몇 가지만 좀 체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9번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됐던 거 요거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다 적용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좀 넘어가시고 42페이지 10번 요것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범위가 개정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속 기준에다가 올해 초부터 지급 기준으로 바뀌었죠. 개정해서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 11번은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하고 한 장 넘어가시면 개정 서식인데 뭐 특별히 서식이 바뀌는 건 없어요. 뒤에 계산하는 로직이 바뀌는 거는 바뀌는 건데 한 가지 올해 좀 특이한 점은 45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게 서식이 쭈루룩 정산이 돼서 결정세액이 생기잖아요. 맨 마지막에 실효세율이라는 칸이 하나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 갖고 이제 하시면은 개정된 서식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요게 칸이 생겼다. 뭔가 어색하다 그런 느낌 가지면은 이게 새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 특히나 연말정산이 세액 공제 감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막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면세점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 공제받고 기납부세액도 전부 다 환급받으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실효세는 이상 빵인 거거든요. 그걸 아마 좀 데이터를 아마 나중에 분석을 할 생각인가 봐요. 도대체 이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담이 얼마냐? 그걸 아마 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효세를 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개정세법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책에 대한 구조 조금만 설명드리면 59페이지 가시면 이 책의 용어의 정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연말정산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뜻이 있으면요. 앞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상당히 장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보다가 뭔가 이게 지금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말정산 개요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바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